1930년대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태평양과 맞닿은 이 도시의 서쪽 끝에는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해협이 있었습니다. 길이 2.7km, 평균 수심 100m, 그리고 하루 4번 방향을 바꾸는 거센 조류, 바로 골든 게이트 해협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배가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만 샌프란시스코만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이곳을 태평양의 목구멍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위험성은 악명 높았습니다. 급변하는 조류, 돌풍,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해무 때문에 이 해협을 건너다 사라진 배가 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의 꿈을 품어왔습니다. 이 거친 물길 위에 다리를 놓자 그 시절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 마린 카운티로 가려면 배를 타는 수밖에 없었는데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항로가 끊겼습니다. 물류도 사람의 이동도 막히기 일쑤였죠. 게다가 1929년 대공황 이후 도시 경제를 살릴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는 일자리와 희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해협의 수심이 너무 깊어 기초를 세우기 어렵고 조류가 시속 9km 이상으로 흐르며 바람은 시속 100km까지 치솟습니다. 태평양의 안개는 시야를 가려 작업을 마비시킬 것이고 겨울 폭풍은 구조물 자체를 부숴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군 육군까지 반대했습니다. 골든게이트 해협은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다리가 세워지면 적의 공격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과제 앞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스트라우스. 키 160cm 남짓, 사람들 속에 서면 금세 묻히는 작은 체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미 바다 건너 거대한 철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폐식 다리 분야에서 이름을 날린 엔지니어였지만 골든게이트 해협은 그의 경험과 기술을 시험하는 완전히 다른 무대였습니다. 처음 그는 중앙에 한 개의 대형 철탑을 세우고 양쪽에서 받치는 비교적 단순한 설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한 순간 그 설계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다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스트라우스의 머릿속 설계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와 건축가를 불러 모아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규모의 초대형 현수교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다리 길이 2737m, 주탑 높이 227m, 주 케이블 길이 2332m. 모든 수치가 당시 세계 기록을 깨는 것이었고 재료와 기술, 안전 설계 모두 기존의 상식을 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을 겪고 있었는데 은행과 연방정부는 이 말도 안 되는 모험에 단 한 푼도 투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건 절대 완성되지 않을 흉물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이때 뜻밖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의 시민들이 스스로 나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내겠다. 이들은 채권을 발행하고 자신의 집과 땅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 시민들이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 북쪽 마린 카운티로 가는 길은 배밖에 없었고 날씨만 나빠도 며칠씩 발이 묶였습니다. 교통이 막히면 물류도 멈추고 관광객과 상인도 사라졌습니다. 대공황으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이 다리는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다리가 완성되면 땅값과 상권 가치가 오를 것이란 기대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와 은행이 등을 돌린 자리에 스스로 집과 땅을 담보로 내놓으며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채권 총액 3,5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7억 달러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1933년 1월 5일 드디어 첫 삽이 떴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골든게이트 해협 한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철탑의 기초를 세우는 것. 하지만 여기서부터 금문교 건설의 진짜 목숨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첫 단계는 주탑이 설 자리에 기초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거대한 강철 상자 케이슨을 해협 바닥 깊숙이 내려야 했죠. 그 안에서 잠수부들이 해저를 파내고 안반을 다듬었습니다. 문제는 골든게이트 해협 자체가 거대한 함정 같았다는 겁니다. 강한 자전거 속도로 달리는 흐름이 하루에 4번이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간 잠수부들의 시야는 고작 30cm, 손을 뻗어도 자기 손끝이 보이지 않는 탁하고 어두운 물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굵은 케이블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바닥에 진흙과 바위를 퍼냈습니다. 한 번이라도 손을 놓으면 바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휩쓸려가 버릴 수 있었죠. 깊은 수심이 주는 압력은 폐를 짓누르고 차가운 물은 서서히 몸의 열을 빼앗아갔습니다. 바다 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에서 몰아치는 강풍은 시속 100km, 작업선을 좌우로 흔드는 수준이었죠. 가끔은 바다 위 전체가 하얗게 뒤덮일 만큼 수증기가 짙게 깔려 앞에 동료조차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한 채 배를 돌려 항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몇 주 되지 않아 첫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케이슨 내부에서 작업하던 한 인부가 갑작스러운 물살과 함께 몰려든 자재에 휩쓸려 깊은 바닷속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잠수 장비를 붙잡고 그를 찾았지만 거센 조류는 단 한 번도 그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버티지 않으면 이 다리는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장비를 들고 다음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기초를 완성하려면 해저에 숨겨진 단단한 안반을 깎아내야 했습니다. 잠수보들은 깊은 물속에서 폭약을 설치했고 신호가 떨어지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바위 조각과 뒤엉킨 잔해를 다시 치우는 일까지 모두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고 차가운 바닷속과 강풍 부는 수면 위로 오가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철근 구조물이 서서히 해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철탑이 높아질수록 작업자들의 발밑은 바다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당시 다리 건설 현장에서 추락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10명, 20명씩 떨어져 숨지는 것도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았죠. 하지만 총책임자 조셉 스트라우스는 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사람을 먼저 지킨다. 그가 도입한 것이 세계 최초의 대규모 안전망이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폭 18m의 그물을 깔아 혹시라도 떨어지는 사람을 받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질은 굵은 마닐라 로프와 강철 케이블을 엮은 것이었고 하중 250kg 이상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용이 나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곧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1936년 10월 시속 100km에 달하는 돌풍이 샌프란시스코만을 덮쳤고 설치 중이던 케이블 일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업자들은 케이블이 서로 엉키거나 끊어지지 않게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바람은 그들을 주탑에 매단 채 마구 흔들었습니다. 몇 명은 그대로 안전망으로 떨어졌고 몇 명은 케이블에 매달린 채 수분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물은 공사 기간 동안 19명의 목숨을 구했고 이들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가는 길, 절반에서 멈춘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전망도 막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착공 약 4년이 지난 1937년 2월 17일 수개월에 걸친 케이블 스피닝이 마무리되자 현장은 서서히 개통 준비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바람과 바다 그리고 죽음을 버텨낸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풍 속에서 교각 인근 발판이 무너지며 작업자 10명이 한꺼번에 추락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케이블을 붙잡으려 몸부림쳤고 다른 이들은 안전망에 버텨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수톤이 넘는 자재와 발판이 함께 떨어지면서 그물 일부를 찢어버려 결국 그날 10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문교 건설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였죠. 곧 구조정이 도착했지만 조류가 강해 즉시 인명을 찾기 어려웠으며 수색은 더뎠습니다. 작업장에는 더 이상 말소리가 없었고 모두가 무거운 표정으로 구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작업자들은 다시 손에 장비를 들었습니다. 주 케이블은 데크와 연결됐고 도로와 보도가 깔리면서 다리는 마침내 완전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멀리서 보이는 붉은 곡선이 점점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개통의 날이 다가왔음을 실감했습니다. 1937년 5월 27일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다리가 마침내 처음부터 끝까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개통식의 첫 순서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다리 입구에 모여들었고 군악대의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만 약 20만 명이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본격적으로 차량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불편한 일상에서 벗어나 몇 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곧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양쪽 지역의 상권이 연결되고 부동산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으며 관광객들은 금문교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은 금문교를 인간의 의지와 기술이 만든 예술품이라 칭했습니다. 붉은 빛의 곡선, 안개 속에서 드러나는 실루엣, 바다 위로 뻗은 웅장한 주탑은 곧 샌프란시스코의 얼굴이 되었죠. 세계 각국의 신문과 잡지에 금문교 사진이 실렸고 영화와 엽서, 포스터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축하 속에서도 건설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11명의 작업자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개통식 한편에는 그들을 기르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유가족들은 다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헌화를 했습니다. 다리의 영광 뒤에는 언제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금문교는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결혼식 촬영, 마라톤 코스, 영화 촬영지로 활용되며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갔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금문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와 경찰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이 이곳에서 뛰어내렸고 그중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금문교에는 매일 순찰하는 브리지 패트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선 사람의 표정, 걸음걸이, 시선을 살핍니다. 누군가 난간을 향해 다가가면 조용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짧은 대화가 누군가의 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침내 2024년 이곳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자살방지 그물망이 설치되었습니다. 주탑 양쪽으로 길게 뻗은 그물은 뛰어내린 사람을 바다로 떨어지기 전에 붙였습니다. 설치 이후 자살 시도가 크게 줄었다는 초기 보고가 나왔으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비극에 늦게나마 실질적인 해답이 더해진 삶입니다. 오늘도 금문교 위에는 수많은 발걸음이 오갑니다. 관광객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이 다리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인간의 꿈과 용기 그리고 그늘까지 품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안개 속의 붉은 곡선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그 장대한 풍경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